안녕하세요. 인체 구조와 기능 기초 해부 생리 6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화기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6단원 소화기계의 구조와 기능 58페이지입니다. 은하출판사 간호조무학책 은하출판사 58페이지 소화기계의 구조와 기능. 자, 소화라는 것이 소화기계의 개요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 음식물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잘게 부수거나 분해하여 음식물이 소화관을 통과하는 동안 장운동에 의하여 물리적 작용과 또 소화효소에 의하여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장벽에서 영양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자, 소화라고 설명하는데 4줄이나 걸렸네요. 요약해 봅시다. 자, 소화라는 것은 음식물이 소화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자, 그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화기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화기계라는 것은 이에 관여하는 구조물을 소화기관이라고 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화관과 그리고 소화를 돕는 분비샘 같은 일련의 기관을 소화기계라고 한답니다. 책에서. 자, 소화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들인 소화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소화를 돕는 부속기관들이 있어요. 그 부속기관까지 모두 해서 소화기계라고 하죠. 소화계통이라고도 합니다. 자, 소화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소화작용은 왼쪽에 58페이지 팁을 보시면요. 1번 물리적 소화, 2번 화학적 소화, 3번 생물학적 소화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물리학적 소화는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자, 장운동은 장벽을 이루고 있는 평활근의 수축과 이완에 의하여 일어난답니다. 평활근의 수축이래요. 우리 앞전에 근육계에서 배우셨죠? 우리 내장기관을 평활근이라고 하고 불수의근이라고 했죠. 우리가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라 불수의근이라고 했고요. 또 가로무늬가 없는 민무늬 근육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평활근의 수축과 이완에 의하여 장운동이 일어난다고 해요. 자, 장운동은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이 있어요. 자, 연동운동은 식도에서 직장에 이르기까지 소화관의 어느 부위에서나 일어나는 운동으로 수축과 이완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래로 음식물을 내려보내는 작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동운동은 식도와 직장, 우리 소화기관 입을 제외하고 입과 인두를 제외하고 식도에서부터 직장까지 연동운동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분절 운동 보실게요. 아래에서 위로 셋째 줄에 있습니다. 밑에서 분절 운동은요. 소장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의 몇 부분에서만 움츠렸다 폈다 하는 운동이 교대로 일어나는 운동을 분절 운동이라고 해요. 소장의 내용물을 더 잘게 부수고 소화액과 잘 혼합되도록 하는 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분절 운동이 있네요. 그죠? 물리적 소화에는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이 있었는데 연동운동은 식도에서 직장까지 음식물을 아래로 보내는 것이고 분절운동은 소장에서 몇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해요.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쭈쭈바 먹을 때요. 쭈쭈바를 이제 우리가 손으로 위로 올리면 내용물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렸을 때 그것은 연동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분절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쭈쭈바가 너무 딱딱해서 단단하게 얼어서 우리가 막 손으로 부시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쭈물쭈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안에 내용물이 부서지겠죠. 잘게 부서지면서 녹아요. 그걸 분절운동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이루어지니까 물리적인 소화,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은 물리적인 소화에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화학적 소화가 있어요. 화학적 소화는 이제 소화관과 부속선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라고 있습니다. 그 소화액에 소화효소 안에 소화액 속에 소화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되어
영양소가 분해되는 것을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영양소가 흡수가 되려면 아주 작은 입자로 가수 분해가 되어야 돼요. 그때 소화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화학적 소화라고 한다. 자, 3번에 생물학적 소화 있습니다. 생물학적 소화란 장내 세균에 의해서 발효나 부패 등의 분해가 일어나요. 주로 대장에서 일어나겠네요. 그죠? 장내 세균은 우리 몸에 아주 유효한 작용을 하는 세균들입니다. 미생물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소화기계의 개요 보셨습니다. 예, 연동운동이에요. 연동운동은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낸다. 우리가 물구나무 서서 음식을 먹어도 장의 연동운동 때문에 음식물이 소장까지 그리고 대장까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물구나무를 서고 있어서 중력의 방해를 받아도 연동운동에 의해서 음식물이 내려간다. 자,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분절운동이다. 분절운동은 양쪽에서 소장의 양쪽에서 작동되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운동에 의해서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고 있죠. 그리고 소화액과 잘 혼합이 되도록 이렇게 잘게 부서진다. 자, 소화기계 경로. 우리가 지금 소화효소라는 것도 앞에 나오고요. 이제 소화관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전체적인 소화기계 경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59페이지 팁에 보시면은요, 소화기계 경로가 나와요. 자, 먼저 우리가 음식물을 입으로 넣습니다. 그 음식물이 구강에서 인도로 넘어가죠. 자, 인두는요, 비인두와 구강인두가 있어요. 코로 공기를 들어 마셔도 인두를 통과하게 되고, 입으로 음식물을 먹어도 인두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와 음식물의 공동 통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두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인두를 통과한 음식물은 식도를 지나겠죠. 자, 여기가 식도죠. 식도를 지나서 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위에서 저장의 기능을 갖고, 저장의 시간을 갖고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소장에 제일 처음 맞는 기관이 십이지장. 십이지장 다음 공장, 공장 다음 회장, 이렇게 세 가지가 소장입니다. 요 속에 있는 내부 꼬불꼬불한 기관들이 다 소장이에요. 자, 그리고 소장에서 회장에서는 맹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여기 맹장. 그래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까지 거친 음식물은 직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다시 배출되게 되죠. 우리 식도하고 위하고 해가지고 길이가 약 1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소장만 해도 길이가 7m 정도가 되고요. 대장은 1.5m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요, 약 10m 정도 여정을 거친 후에 항문으로,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화관이 있으면 소화를 돕는 부속기관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음식을 잘게 잘라주는 치아, 저작 기능을 가지고요. 그리고 혀도 음식물이 침과 잘 섞이도록 도와주는 부속기관입니다. 자, 침샘에서 침을 내보내서 침 속에는 프티알린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소화를 돕는 기관입니다. 자, 간에서는 담즙을 분비합니다. 담즙은 지방의 유화를 돕습니다. 자, 그리고 담낭에서는요, 간에서 만든 담즙을 저장하는 기능을 해요. 저장하고 배출합니다. 자, 췌장은요, 우리 내분비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췌장에서도 소화 효소를 3가지나 배출을 해요. 자, 우리 뒤에서 공부하기로 해요. 자, 우리 소화 과정 보셨어요. 소화기계 경로를 보셨는데, 우리가 소화기계를 배웠다고 하면 이 경로, 과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말을 뱉으면서 이 구조에 대해서, 소화기계의 과정에 대해서 그려보시면 좀 더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입을 먼저 그려보세요. 입이 있고 인두라는 곳을 지나서 음식물이 식도를 통과하게 되죠. 식도를 통과한 음식물은 위에 도달하고요. 자, 위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가면 12지장에서 소장이 되죠.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이 있어요. 그죠? 꼬불꼬불한 7m나 되는 길을
음식물이 통과하게 됩니다. 자, 이쪽이 우측이에요. 이분은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우측이고 이쪽이 좌측이에요. 우측 하복부쯤에서 맹장과 만나게 되죠. 맹장을 통과한 음식물은 자, 이제 음식물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그죠? 소화가 영양분의 흡수가 다 되어서 노폐물쯤 되겠네요. 그죠? 어쨌거나 그 음식물은 대장을 통과하는데 이때부터는 상행결장을 통과해서 물음표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을 거쳐 직장에 이르러서 대변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물음표를 그리시면 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속기관이 있었죠. 소화를 도와주는 간이 있었어요. 간은 우상복부에 이렇게 있고요. 췌장은 이쯤에 있겠어요. 그리고 담낭은 간에 붙어 있죠. 이렇게 그림을 10번 이상 그리면서 말씀을 해 보시면은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기관 이름을 외우시거나 그 순서를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 그려보세요. 자, 이 그림은 지우겠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렸는데 이쁘게 그리지는 못했지만 한번 설명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요. 그죠? 혀와 치아를 통해서 음식물이 저작이 됩니다. 아주 잘게 부서집니다. 자, 이때 입에서는 푸티알린이라는 소화효소가 분비가 돼요. 첫 번째 소화효소 나왔죠. 소화효소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글씨를 썼어요. 푸티알린, 침에서 분비가 됩니다. 자, 푸티알린은 무슨 일을 하느냐? 전분을 메가당으로 분해합니다. 전분이 녹말이죠. 녹말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전분, 녹말 다 같은 말입니다. 메가당으로 흡수되기 쉬운 메가당으로 분해를 합니다. 입에서. 자, 그리고 입에서 인두를 거쳐서 식도로 넘어오게 되죠. 우리가 그 전에 근육계에서 배우셨어요. 소화관은 평활근이다. 평활근은 내장근이고 불수의근이고 가로무늬가 없는 윗무늬근이다. 그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은 우리가 말도 하고 음식물을 삼킬 수도 있고 혀도 움직일 수가 있고 이로 씹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공기를 넣어서 그 볼에 풍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골격근밖에 없잖아요. 골격근입니다. 입 속에 있는 근육들은 골격근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평활근으로 바뀌냐? 자, 바로 식도입니다. 식도. 식도의 중간 부분쯤에서 골격근에서 평활근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소화관은요, 평활근이죠.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불수의근입니다. 자, 그리고 식도에는 생리적 협착이라는 것이 3군데 있다고 해요. 생리적 협착이 뭐냐? 자연적으로 좁아져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자, 첫 번째로 후두 연골에 의해서 후두 쪽에서 식도가 약간 눌려져서 좁아져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아직 호흡기계는 배우지 않았지만 폐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 기관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있어요. 그쯤에서 기관에 의해서 공기 통로죠. 기관에 의해서 식도가 살짝 눌려져 있어서 그때도 식도가 좀 좁아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횡격막이죠. 횡격막은 배우셨죠. 횡격막이 이쯤에 있습니다. 위를 통과하려면 횡격막을 통과해야 돼요. 음식물이 식도에서 위로 가려면 횡격막을 통과해야 되죠. 식도가 횡격막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식도가 좁아져 있어서 3군데 생리적 협착 부위가 있더라. 자, 그리고 음식물이 식도를 통과해서 위로 가겠죠. 자, 위에서 입구를 분문이라고 하고요. 음식물이 들어가는 입구를 분문이라고 하고 음식물이 나가는 출구를 유문이라고 해요. 자, 어디서 보니까 이거를 분문, 유문이 헷갈려서 입구를 유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분유라고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분유의 순서대로 입구가 분, 아래쪽이 유, 출구가 유. 그래서 분유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을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위는요. 음식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위액을 분비를 하죠. 그 위액에는요. 두 번째 소화효소 나옵니다.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오고 신이라고
글자가 붙은 소화 효소들은요, 단백질을 분해를 해요.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 자, 소화액에, 위액에 들어있는 펩신은요,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하는 소화 효소입니다. 위에서. 자, 위액에는요, 펩신 말고도 염산이 들었네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식초, 강산입니다. 염산. 식초는 살균 기능 있잖아요. 염산도 마찬가지로 위 속에 들어오는 음식물을 살균하는 살균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는요, 당분과 알코올만을 선택적으로 흡수한다고 해요. 자, 당분과 알코올이 위에서 제일 빨리 흡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위에서 첫 번째 나오는 소장이 12지장이죠. 12지장은 샘창자라고도 해요. 요새는 대세가 기관들을 한글로 많이 바꾸는 대세예요. 샘창자 우리 글로 바꾸는 추세인데 왜 샘창자라고 하냐? 자, 12지장은요, 췌장과 담관이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과 간이나 담낭에서 분비하는 소화액들이 췌장 그 12지장으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샘창자라고도 합니다. 12지장이. 자, 12지장은요, 손가락이 굵기로 해서 이렇게 나란히 돼 보시면 손가락 12개 굵기라고 해서 12지장이라고 이름 붙였대요. 자, 12지장에는 췌장과 담관이 열린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소화 효소들이 나와요.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이렇게 세 가지 소화 효소는 췌장에서 분비하는 소화액입니다. 췌장액에서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가 분비가 돼요. 아밀라제는요, 자, 입에서 프티알린이 분비가 된다고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프티알린도 아밀라제의 일종이에요. 전분을 메가당으로 바꿨죠. 자, 췌장에서 분비하는 췌장액에 아밀라제가 있는데 소화효소가 전분을 메가당으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트립신이 있어요. 트립신도 신자가 들어가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시킨다. 그리고 리파제 효소가 있어요.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는 기능을 합니다. 췌장액에서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가 분비되고요. 얘네들은 소화효소예요.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담관에서 담즙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담즙은요, 담낭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담즙은요, 간이 만들어요. 간이 만든 담즙을 담낭에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담관으로 12지장에 분비를 하게 됩니다. 담관은 담낭하고 연결된 길이에요. 관이에요. 자, 담즙은요,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소화효소는 아니에요. 빨간색 글씨 아니죠. 소화액입니다. 담즙은요, 지방을 유화시켜요. 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이 소화되기 쉽도록 유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12지장에서 이렇게 소화액들과 음식물이 분비가 되면은요, 공장과 회장을 거치면서 비로소 영양소들이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영양소들이 공장과 회장에서 거의 흡수가 다 일어나요. 자, 그러고 나면 남은 음식물들은 대장으로 옵니다. 대장에선 거의 수분 흡수만 이루어져요. 자, 상행결장 이쪽에선요, 거의 물 같은 분비물들이에요. 이 물들이 이렇게 결장을 지나치면서 통과를 하면서 수분이 흡수가 되면서 대변이 고형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대장의 시간을 오래 머물수록 대변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배출하기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소화관을 보셨어요. 입, 인두, 식도, 위, 그리고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나오는 소화관을 보셨고, 자, 부속기관 보실게요. 소화를 도와주는 부속기관은 치아와 혀,
있고요. 침샘이 있죠. 침샘에서 침을 분비해요. 그 침 속에 포티알린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은 거예요. 침샘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이하선, 귀 밑샘, 악하선, 턱 밑샘, 설하선은 혀 밑샘입니다. 그 중에 이하선이 가장 크다고 해요. 우리가 볼거리라고도 하죠. 유행성 이하선염이 법정 전염병이죠. 이하선에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볼거리가 열도 나게 하고 얼굴도 붓고 하는 것은 법정 전염병이라서 우리가 MMR이라는 예방접종도 맞고 합니다. 그 이하선입니다. 귀 밑샘 가장 크다. 자, 그리고 간이 있어요. 간에서는 담즙을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 간은 엄청 큰 장기고요. 엄청 많은 일을 하는 고마운 장기입니다. 영양소도 저장을 하고요. 해독작용도 하고요. 소화액, 담즙을 생성하는데 이 담즙은 소화 효소는 아니라고 했어요. 지방을 유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간에서 만든 담즙은요, 담낭이 저장을 해요. 자, 그리고 췌장 있었죠. 우리 췌장은 내분비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화 효소도 분비합니다. 소화 기관이면서 내분비 기관입니다. 자, 소화 효소에는요,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가 있지요.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트립신은 단백질, 리파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입니다. 보시면은요, 지우개로 조금 지울까요? 예. 자, 우리 보시면은 여기 12지장이에요. 12지장에 췌장하고 담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화액이 이쪽으로 분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 소화관 들어가시기 전에 전반적인 소화의 과정에 대해서 보셨어요. 그리고 부속기관에 하는 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셨는데, 자, 이쯤 하면은 소화기계를 거의 다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의 기관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책에 보시면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있죠. 59페이지 표 3번 보시겠습니다. 소화 효소 및 작용.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소화 효소도 한번 보셨죠? 이제 표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타액이 침이죠. 제일 위에 줄에 프티알린부터 나오네요. 프티알린은 아밀라제 일종이라고 했어요. 탄수화물, 전분, 녹말을 소화산물인 메가당으로 분해시킵니다. 자, 두 번째 펩신 나오죠. 펩신. 펩신은 위액에 있어요. 위액에서 펩신이 분비가 되고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시킨다. 그리고 장액 나오죠. 장액 건너뛰고 잠깐 담즙 봅시다. 담즙은요, 담즙염이 나와요. 담즙이 나옵니다. 간에서 만든다고 했죠. 이 친구는 소화 효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을 유화시키는 기능을 해요. 소화액입니다. 밑에 췌장액 있죠. 췌장에서 분비되는 세 가지 소화 효소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면 되고요.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나옵니다. 아밀라제는요, 탄수화물을 메가당으로 분해시키고, 트립신은요, 신자가 붙었죠. 펩신, 트립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리파제는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더라. 자, 그리고 장액에 있는 소화 효소는 안 배웠어요. 그리고 뒤에 본문에도 나오지 않아요. 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액은요, 에렙신이라는 소화효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베르타제, 말타아제, 락타아제, 아제 하는 아제들이 세 가지 효소가 분비가 되네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분비가 되네요. 에렙신, 신은 또 신자가 붙었어요. 에렙신, 왠지 단백질하고 연관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에렙신은요,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합니다. 단백질을. 자, 단백질이 우리 펩신이 위액에서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했어요. 펩톤은 아미노산의 전 단계라고 했어요. 펩톤에서 아미노산으로 완전 잘게 분해합니다. 에렙신이요. 자, 인베르타제, 말타제, 락타아제, 아제 나왔네요. 아제들. 자, 이 친구들은요, 모두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들이네요. 인베르타제가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는 수크라제라고 배웠어요. 수크라제, 인베르타제 같은 말입니다. 인베르타제는 서당을 포도당으로, 말타아제는 메가당을 포도당으로, 락타아제는 유당을 포도당으로. 자, 이걸 어떻게 외울까요? 인베르타제, 말타아제, 락타아제, 인말락, 인베르타제, 말타아제, 락타아제 순서 외우시고요. 서당, 메가당, 유당. 최종 소화산물은 포도당이잖아요.
성분이 이게 성분까지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외우신다면 서서 맥주 먹을래요? 이렇게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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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맥주 먹을래요? 서당 메가당 유당 이렇게 외우시든지 그거는 이렇게 여유가 되시면 외우세요. 굳이 장에게 있는 소화 효소에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면 서서 맥주 먹을래요?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를 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자, 넘어갑니다. 소화관 59페이지에 있어요. 자, 우리 소화 효소는요. 프티알린, 펩신, 그리고 췌장액의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야제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장액에서 나오는 4가지 에렙신, 인베르타제, 말타제, 락타제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보세요. 자, 소화관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입. 소화관의 첫 부분이죠. 첫 부분. 소화관의 첫 부분이다. 넘기시고. 저작작용을 해요. 혀와 이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작용을 하고 타액과 혼합시킵니다. 타액에 프티알린 들었어요. 그죠? 자, 혀 나옵니다. 혀는요,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는 것을 도와줘요. 그리고 혀에서 맛을 느끼죠. 미각기가 있어요. 혀 유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유두에는 미레라는 미각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어서 우리가 혀에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혀의 앞부분에서 단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목 뒷부분, 목젖에 가까운 부분에서 쓴맛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가루약 삼킬 때 이렇게 가루약을 입에 넣을 때보다 삼킬 때 더 쓰잖아요. 그게 목 뒷부분에 쓴맛을 느끼는 미래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우리 신맛을 느낄 때는 양쪽 침샘에서 막 침이 분비가 되죠. 신맛은 혀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에서 느껴지고요. 치아 옆부분, 그죠? 양쪽 가장자리 부분에서. 그리고 짠맛은요, 혀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앞쪽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냥 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치아도 무슨 송곳니, 어금니 종류 막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특별하게 해부학에서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유치가 7살, 7세부터 6, 7세부터 탈락이 되고 영구치가 새로 나죠. 이갈이를 하죠. 자, 그리고 인도 가시기 전에 오른쪽 부분에 61페이지에 참고 부분 침샘 나옵니다. 침샘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PPT 만들어 두지는 않았는데 침샘 잠깐 보고 가실게요. 침의 분비는 하루 1리터 이상 1.5리터까지 타액이 분비된다고 해요. 모아놓으면 엄청 침이 많네요. 자, 침샘에는 이아센, 귀밑선, 그리고 악화선, 턱밑샘, 그리고 설화선인 혀밑샘이 있는데 세 종류가 있고요. 침 분비는 부교감 신경계의 반응으로 음식을 보면 침 분비가 증가를 한다고 해요. 자, 부교감 신경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부교감 신경계, 교감 신경계는 세트죠. 자,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합니다. 부교감 신경계는요, 우리가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편안할 때, 긴장을 느끼지 않을 때 작동하는 그 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교감 신경. 우리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생각하면 침이 막 분비가 돼요. 편안하니까 배가 막 고픕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자, 부교감 신경은 우리가 마음이 안정됐을 때 음식을 생각하면 침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침샘도 침 분비가 증가한다. 제가 지금 침 분비가 증가한 게 되게 마음이 안정됐나 봐요. 부교감 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교감 신경계의 작동을 받으면 스트레스 상황이 됩니다. 그때는요, 침 분비가 적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우리가 막 공포심이 들거나 막 놀랬을 때나 긴장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침 분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배고픈 생각도 들지 않죠. 그때는 교감 신경계가 작동을 하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소화효소인 프티알린 계속 나옵니다. 그죠? 침에는 프티알린이 있어 전분을 메가당으로 분해한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두. 자, 61페이지 아래쪽에 있어요. 인두. 잠깐 언급한 적 있지만 인두는 음식물과 공기의 공동 통로이다. 그죠? 인두에서 좀 내려가면 후두가 나와요. 후두를 통과하면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요. 인도에서 음식물을 삼켰을 때 식도로 넘어가면 소화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두는 특징이 음식물과 공기의 공동 통로더라.
자, 인도에서는요,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음식물이 통과만 합니다. 자, 뭐뭐뭐를 통해 음식물이 후두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자, 연화반사 되겠습니다. 연화반사를 통해서 음식물이 후두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자, 음식이 꼴깍꼴깍 삼켜지는 게 신기해서 자, 물을 마시고 이제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동안 삼켜보지 말아야지 하면서 몇 번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항상 연화반사가 생겨서 꼴깍 삼키게 되더라고요. 자, 그때 가만 생각해보면 연화반사가 없었다면 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저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겠죠. 기침하고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연화반사가 있어서 음식물은 식도로 넘어갑니다. 후두로 가지 않고요. 자, 인두를 거친 음식물은 식도로 가게 되죠. 식도. 위까지 연동운동으로 음식물을 운반하게 됩니다. 연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식도에서. 그러나 식도에서는 소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식물의 운반만 일어납니다. 자, 세 군데 생리적인 협착 부위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림에 잘 나옵니다. 자, 페이지 62페이지 그림 58번 그림이에요. 지우겠습니다. 생리적인 협착 부위가 세 군데 보이죠? 여기 좁아져 있는 부분이 세 군데 있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책에 나왔으니까 우리 보고 가요. 여기 한 군데서 좁아졌고 식도 기시부, 또 두 번째 기관지 분기점, 여기 기관지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폐가 있죠. 이때 눌려지게 돼서 좁아져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가로막, 횡격막 부분에서 좁아져 있더라. 여기 또 제가 다른 책에서도 가져와 봤는데 여기 연골 부위, 후두 연골 부위에서 눌려지고 그리고 기관지 나눠지는 부분, 기관에서 또 식도가 눌려지고 가로막 부분에서 한번 눌려져서 세 군데 협착 부위가 있는데 자, 얘네들이 질환에 걸리게 되거나 몸에 문제가 생기면 더 빨리 다른 곳보다 또 더 빨리 더 좁아져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식도암 같은 변이 된 세포들도 발견이 되기 쉬운 부분이고요. 자, 위 왔습니다. 위는요, 소화관 중에서 가장 팽대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위가 빵빵하죠. 통통하죠. 안쪽이 비어 있고요. 그래서 팽대된 부분이다. 그리고 J자 모양을 하고 있더라. J자 모양인가요? 이렇게 J자 모양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입구는 분문이라고 하고요. 출구는 요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 오른쪽에 그림 59의 위의 구주에 보시면 입구 부분이 분문이다. 아래쪽 부분이 유문이다. 소만과 대만 보이네요. 소만은 조금 안쪽으로 휘어진 부분, 대만은 바깥쪽으로 둥글게 휘어진 부분을 대만이라고 했네요. 자, 그렇습니다. 입구는 분, 출구는 유, 그래서 분유. 음식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저장소의 기능을 주로 합니다. 위는요, 저장소의 기능을 해요. 그리고 위샘에서 위액을 분비하는데 그 위액에는 염산과 펩신이 들어있어요. 염산은 강산으로 살균 작용을 해요. 음식을. 펩신은요, 소화효소였죠. 트립신도 신자가 들어가고 펩신도 신자가 들어가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인 소화의 첫 단계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위예요. 자, 본격적인 소화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식도하고 입에서는 저작 기능을 하고 프티알린과 소화효소가 섞여서 내려왔지만 첫 번째 소화의 첫 단계를 수행하는 것은 바로 위입니다. 위에서는요, 흡수 기능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당분과 알코올입니다. 우리 알코올은 마시면은 그냥 소장까지 안 가고 위에서 흡수를 해버려서 빨리 취기가 올라오죠. 그리고 당분도 우리 설탕물 같은 경우에 당분이 위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혈당이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저혈당에 빠지신 분들, 의식을 잃은 분들, 설탕물이나 사탕을 입안에 떨어뜨려주면 자, 위에서 흡수를 해서 당이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주머니에 사탕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자, 흡수 기능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선택적으로 당분과 알코올만을 흡수한다고 해요, 위가. 자, 유문 관략근이 있습니다. 유문이 어디라고 했어요? 위의 출구 부분이죠. 십이지장과 경계를 짓습니다. 유문 관략근이 있어서 그 음식물이 내려간 음식물이 다시 역류되지 못하도록 관략근이 조여주고 있어요. 자, 분문에도 관략근은 사실 있습니다. 분문도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관략근이 조이고 있다.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가스트린은요, 이제 위가 우리가 음식물을 삼켜서 위까지 도달하게 되면 위가 빵빵해지면서 위 분비 호르몬인 가스트린이 분비가 돼요. 가스트린이 위액의 특징의 62페이지 팁 부분에 나옵니다. 마지막 위액의 특징에서 5번에 보시면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 확장이 되면 가스트린이 분비가 되고요. 그 가스트린이 바로 염산과 펩신을 분비하도록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가스트린. 자, 그리고 우리 점액이 분비가 돼요. 위가 염산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면서 위액에서 강산이잖아요. 근데 우리 위 속의 점막은요, 뮤신이라는 점액질이 분비가 돼요. 그 점액이 분비가 되면서 위벽을 강산인 염산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우리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내시경을 하면 검사를 해서 균이 추출되었다고 이렇게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헬리코박터균은요, 강산인데도 위 속에서 살고 있는 균이에요. 자, 이 균이 많아지고 활성화되게 되면은요, 뮤신을 공격을 하고 위 점막을 공격을 해서 위 점막이 강산으로부터 보호되는 그 기능을 없앤다고 해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많으면 위가 원래 산에 강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헬리코박터균이 작동한 부분에서는 위산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위염도 생기고 위궤양까지도 생기고 심하면 위암까지도 유발될 수 있는 균이므로 우리가 내시경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나왔다고 하면 약을 한 움큼씩 먹게 되죠.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그 위 사진이 이제 나오네요. 어디 갔나 했더니, 자, 보셨어요? 저 입구를 분문부, 출구를 유문부라고 하더라. 그리고 더 보시면 이쪽이 소만이고 이쪽이 대만이더라. 자, 유문부에 유문관략근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12지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게 됩니다.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을 소장이라고 하죠. 12지장, 공장, 회장을 묶어서 작은 창자, 소장이라고 합니다. 소화관 중에 가장 길어요. 길이가 이렇게 펼쳐보면 약 6 내지 7m 가량 된다고 해요. 12지장, 공장, 회장을 소장이라고 하더라. 자, 소장의 내면에는요, 돌림주름과 육모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육모입니다. 엄청 빼곡하게. 이 친구들을 다 펼쳐보면 그 면적이 얼마나 넓겠어요. 주름과 육모를 다 펼쳐보면 면적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좋습니다. 영양분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 이렇게 육모가 생겼네요. 이 육모 사이사이 육모를 잘라보면 안에 혈관들이 다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혈관이 엄청 많이 분비가 되었고 림프선도. 그래서 영양분이 아주 흡수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혈관으로 음식물이 쏙쏙 자, 흡수가 되겠죠. 자, 소장에서 흡수되는 영양소 63페이지 팁이 있습니다. 소장의 특징에 4번에 보시면 있는데요. 거의 모든 영양소가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미노산, 포도당, 비타민, 지방산, 수분, 나트륨, 불소 등 거의 모든 영양소가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요. 자,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5번에 소장에서 통과 불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왜 안 될까요? 소와 효소에 의해서 가수 분해가 덜 됐네요. 이 영양소들은. 그죠? 탄수화물은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가 되어야 되고,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의 형태로 돼야 되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어야지 흡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입자가 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흡수가 되지 않더라.
자, 그리고 자, 소장에서 여기 다 제가 정리해 놓은 거지만 소장 작은 창자에서 흡수되는 탄수화물의 최종 형태는 글루코스이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져 있어요. 12지장 바로 위쪽에. 글루코스가 포도당입니다. 글루코스, 포도당 같은 말이고 글루코스라는 단어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출제될 수도 있죠. 12지장 12지장 1, 12지장 갑니다. 63페이지 12지장 샘창자라고 했죠. 샘들이 분비가 되는 곳입니다. 담즙과 췌장액이 12지장을 통해서 분비가 되죠. 담즙과 췌장액이 함유되는 소장의 첫 부분이고 길이는 약 25cm다. 공장은 빈창자라고 해요. 왜 비어 있을까요? 비어 있어서 빈창자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해부를 하면 공장은 실제로 항상 자주 비어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공장에서는 그 음식물을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대요. 다른 부분에 음식물들이 채여 있어서 공장에는 거의 비어 있을 경우가 많은데 공장에 육모라든지 혈관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사실 공장에서 영양소들이 제일 많이 흡수가 돼요. 자, 공장을 지나온 음식물들은 회장을 거치죠. 회장은 돌창자라고도 하는데 돌아서 돌창자래요. 돌같이 딱딱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꾸불꾸불 돌아서 있어서 회장이다. 회장에는요 공장에 없는 림프 소절이 있어요. 자, 그리고 회장의 끝에 회맹판막이 있죠. 회맹판막에서 결장과 연결돼서 음식물은 결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장 하기 전에 그냥 넘어와져 버렸는데 본문 64페이지 본문을 보시면은요 팁의 왼쪽에 공장의 특징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혈관이 많고 넓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꺼운 벽을 가지고 혈관이 많고 넓은 거는 음식물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혈관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 그리고 그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요 회장의 특징 보시면은요 대장의 첫 부분과 연결이 되고요. 공장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공장과 회장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림프 조직의 뭉친 림프 소절이 회장에 있어요. 림프 소절에서도요 흡수가 있어요. 이물질도 흡수하고 림프니까 면역을 담당하잖아요. 이물질도 흡수를 하고 그리고 담즙 우리 12지장에서 분비되었던 담즙을 다시 재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장으로 넘어가죠. 대장. 소화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길이는 약 1.5m. 직경이 소장보다 굵어요. 그리고 장 내용물에 수분 흡수만 이루어져요. 영양소 흡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대장의 특징은요. 육모가 없어요. 소장에는 육모가 있어서 영양소들이 흡수가 됐죠. 대장에는 육모가 없습니다. 대신 결장띠라고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어요. 띠가 있고 결장팽기라고 올록볼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복막수라는 것은 여기 노랗게 동글동글 물방울처럼 지방이 매달려 있어요. 자, 이렇게 대장의 특징,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대장의 특징입니다. 수분은 내적으로는 수분만 흡수하고 외적으로 봤을 때 결장띠가 있고 결장팽기가 있고 복막수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 대장의 특징입니다. 자, 먼저 맹장. 대장의 첫 부분인 맹장은요. 대장의 첫 부분입니다. 회맹판막보다 아래로 주머니처럼 늘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자, 회맹판막, 회장에서 맹장으로 넘어올 때 회맹판막이 있어서 대장의 내용물이 소장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죠. 자, 그 아래 주머니처럼 늘어진 곳이 있더라. 맹장이라고 하죠. 우리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맹장은 막혀 있어요. 아래쪽으로 늘어져서 막혀져 있어요. 자, 그 끝에 충수돌기가 달려져 있는데 그 충수돌기는 특별한 기능을 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충수돌기에 염증이 종종 생겨서 충수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데 그 충수염이 왜 생겼는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른대요. 자, 맹장염이라고도 하는데 맹장염이 아니고 충수염이에요. 그 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겨서 우리가 수술을 합니다.
이때 맥버니점의 압통이라고 해서 충수염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가 있죠. 이렇게 앙화이로 눕혔을 때 여기 배꼽과 책에는 위압 엉덩뼈 가시라고 했어요. 골반뼈 만져지는 부분 있죠. 골반뼈가 휘어진 약간 앞쪽으로 휘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만져지는 부분에 3등분을 해서 3분의 1 지점에 바깥에서 3분의 1 지점에 압통을 느끼게 되면 눌렀다 뗐을 때 반동 압통이라고 해요. 누를 때는 괜찮다가 뗐을 때 더 아픈 통증이 있으면 그것을 충수염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 점이 맥버니점이라고 하는데 맥버니라는 의사가 발견을 했대요. 자, 우리가 그래서 충수염이 생기면 염증이 생겼으니까 피검사에서 CBC 검사에서 백혈구가 상승돼 있어요. 백혈구가 그 수가 많아져 있고 미열이 나면서 맥버니점에 압통이 있으면 충수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확진은 초음파 검사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맹장염이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충수염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셨으니까. 자, 그리고 결장. 맹장을 통과한 음식물은 결장으로 가게 되죠. 결장은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을 거쳐서 S상 결장까지 물음표로 있다 그죠. 물음표 이렇게 물음표로 있으면서 음식물이 점점 수분이 흡수가 되면서 고형이 돼요. 대변이. 자, 그러면서 직장. X상 결장의 끝부분부터 항문까지 일직선으로 있어서 직장입니다. 이제 직장 팽대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변이 거기까지 다다르면 직장 팽대부가 팽대가 되어서 이제 변의를 느끼게 되죠. 우리가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화장실 찾게 됩니다. 그림 보시는데요. 이제 지우개로 지우고요. 자, 우리 상행결장을 갈 때는 내용물들이 거의 물이에요. 물 같다고 해요. 지금 여기 맹장에 거의 물 같은 노폐물들이 차이죠. 대변 차인데 점점 맹장에서도 수분 흡수는 일어나요. 수분 흡수가 상행결장을 통과하면서 점점 고형이 돼서 항문에 나올 때는 이제 우리가 반고형이나 반고형의 상태로 나옵니다. 자, 여기가 직장 팽대부라고 해요. 여기가 대변이 차이면은 우리가 똥 마렵다고 하죠. 변의를 느낍니다. 제가 여기 항문과는 정리를 하지 않았네요. 항문과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직장에서 몸 밖으로 열려져 있는 길이가 4cm가량의 짧은 관입니다. 직장 경계 부위에는 여러 개의 직장 동맥이 이어지는 정맥얼기가 있어서 혈관이 발달되어 있어요. 자, 그 정맥 얼기가 늘어지고 얇아지고 밖으로 삐져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치질을 형성합니다. 치핵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그 치핵은요, 혈관이 뭉쳐져서 나오는 건데 그 혈관벽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대변을 보시다가 또는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출혈도 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화관은 다 보셨어요. 소화관을 보셨으니까 우리 부속장기 봅시다. 부속장기에는요, 우리 물론 침샘도 있었지만 침샘 건너뛰고 간과 담낭과 췌장이 있었죠. 먼저 간 보시면은요, 간은 횡격막 아래에 있어요. 횡격막 아래에 있고 우상복부, 위쪽 복부에 있어요. 그리고 혈관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젓갈색을 띱니다. 젓갈색의 장기고요.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해요. 자, 소화기관의 한 부속선이며 인체 내의 가장 큰 분비선이다. 가장 큰 기관이다. 총 4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좌엽과 이쪽이 우엽. 그리고 간을 들어서 보셔야 돼요. 간을 들어서 바닥 부분을 보시면 이쪽이 네모엽이 있고요. 여기 꼬리같이 이렇게 쭉 나온 부분이 꼬리엽이라고 해요. 자, 그러나 뭐 네모엽, 꼬리엽까지 그냥 있더라 정도만 들어서 봐야 있더라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요 끝에 담낭 붙어 있네요. 담낭. 초록색 담낭이에요. 자, 간은요.
담즙도 생산을 합니다. 담즙을, 소화액을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다 적지 못해요. 아미노산과 당을 저장하고 대사시킵니다. 자, 우리가 소화관, 소장을 통해서 흡수된 아미노산과 당이요, 혈류로 떠다니다가 당으로 와서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와서 저장을 한단 말입니다. 저장을 하고 대사시킨다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에 쓴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적혈구의 성속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합니다. 적혈구 뭐예요? 우리 피잖아요. 피가 성숙되는데, 적혈구가 성숙되는데 간이 또 물질을 공급해 준대요. 그런데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피를 만든 적도 있어요. 우리 태생기 때. 뱃속에 우리가 태아기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간에서 혈구도 생산을 했습니다. 태어나서는요, 아니죠. 혈구는 어디서 생산해요? 골수에서 생산하죠. 그러나 간도 적혈구 성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서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쿠퍼세포라고 있어요. 우리 간에 쿠퍼세포가 많이 있어요. 그 쿠퍼세포들이 떠다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식균 작용을 하죠. 그리고 간에서 우리가 독성 약물이라든지 알코올 그런 해독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혈액 응고인자, 프로트롬빈, 피브리노겐 그런 혈액 응고인자도 합성을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더더더더 많은 기능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책에 나온 항목만은 꼭 기억하기로 해요. 자, 우리 간이요, 이렇게 갈비뼈에 둘러싸여져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중요한 장기니까, 그죠?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쪽이 우측이라고 했죠? 이분은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우측입니다. 우측 상복부 위쪽에 여기 명치 끝이죠, 그죠?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책 보실까요, 책? 간은 제가 정리는 다 했지만은 제가 정리한 내용을 책에 줄 치시고 중요 표시는 중요하다고 하는 건 중요 표시 해 놓으시기 바래요. 보면 지금 본문하고 팁 부분하고 제가 간의 작용을 다 섞어 놨어요. 섞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겁니다.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66페이지 팁 보시면은 담즙의 특징부터 나요. 담즙은 간세포에서 생성되더라. 간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담즙은요, 담낭에 저장만 돼요. 그래서 저장하고 분비되고 만드는 것은 간이 합니다. 그리고요, 담즙은요, 12지장으로 배출된다고 했죠. 와, 하루 500에서 800ml 정도 배출된대요. 자, 담즙은요, 지방의 소화를 돕죠. 그죠? 지방을 분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의 유화를 돕습니다. 저 아랫부분에 간의 특징 나오죠. 인체 최대의 담즙을 분비하는 소화선이다. 12지장으로 개구한다, 연결된단 말입니다. 자, 간은요, 재생성이 풍부하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 간 이식도 하잖아요. 간은 하나의 장기지만 잘려나간 부분이 다시 저절로 재생이 돼요.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간은 적은 부분만으로도 그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간이 거의 90% 손상이 돼도 우리는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이미 간은 90% 죽어 있다. 나머지 10%만으로도 이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해요. 자, 그리고 간의 특징에서 3번 프로트롬빈과 피브리노겐이라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들을 생성을 하고 헤파린 생성에, 헤파린은 뭐예요? 헤파린은 항응고제잖아요. 항응고시키는 헤파린 생성에도 관여를 한대요. 와, 간은 엄청 많은 기능을 하죠. 또 밑에 또 나와요. 대사 기능을 한대요. 그리고 조혈 기능, 태생기 때는 조혈 기능을 하고요. 자, 나서는 적혈구 성속에 필요한 물질도 내보내고요. 해독 작용도 하고요. 영양분도 저장하고요. 혈장 단백 합성합니다. 혈장 단백 중에서 이게 항응고인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혈장 단백에 알부민이라는 물질도 있죠. 알부민도 합성을 합니다. 간에서요. 그래서 간이 파괴가 되면은 알부민이 합성이 되지 않아요. 알부민도 단백질의 일종인데, 우리 혈장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일종인데, 우리 몸의 이온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지방산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작용을 하는 친구거든요. 몸의 삼투압도 유지하고.
그런 중요한 물질을 만드는 간이 그 손상을 받으면 우리 알부민은 검사를 하잖아요. 예, 단백질 알부민 검사를 혈액으로 해서 알부민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알부민을 주사 맞아야 돼요.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면 또 공부하시는 데는 참 힘들죠. 그러나 제가 정리한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한 부분만 기억하시고 부가적인 설명은 그냥 들으시면 좋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속장기, 소화 부속장기더라.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소화 부속기관의 마지막이에요. 췌장 나왔어요. 우리 담낭은요, 당에 붙어서 담즙을 저장했다가 분비하는 기능해요. 담낭도요, 부속장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간하고 같이 보셨고요. 췌장 이자라고도 하죠. 이자. 그래, 췌장액이라고도 하고 이자액이라고도 해요. 자, 소화기관의 역할도 하고 췌장은 내분비 기관으로도 역할하죠. 두 가지 다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생김새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본문에는요. 머리도 있고 췌장 목도 있고 췌장 몸통과 꼬리 네 부분으로 나뉜다고 하고요. 길쭉한 모양이래요. 사진에서 보시면 아주 길쭉한 모양이죠. 그리고 이렇게 머리 쪽이 12지장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12지장으로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능하죠.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보이는 장기가 신장입니다. 신장과 이렇게 신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자, 소화기관의 역할로는 췌장액을 생산을 하죠. 그리고 12지장으로 췌장액을 내보냅니다. 그 췌장액에는요, 중요한 효소 3가지 있었죠. 요거는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밀라제, 리파제, 트립신 있었습니다. 아밀라제는요, 탄수화물을 메가당으로, 리파제는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트립신은요, 신자 들어갑니다.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이다. 자, 소화기관의 역할도 하면서 췌장은요, 내분비 기관으로도 역할하지요. 우리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아니에요. 자,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단면을 잘랐을 때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동글동글한 부분이 있어요. 랑게르한스 섬에는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자,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자, 인슐린 무슨 작용했나요?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혈당이 높을 때 췌장에서 인슐린을 내보내서 자, 혈당을 낮춰주는 기능합니다. 혈중에 있는 당을 간으로 저장시켜요. 혈중의 당을 간으로 저장시키니까 혈중의 당은 떨어지게 되겠죠. 또 반대로 우리 몸에 혈당이 낮아서 당이 필요할 때는 간에 저장되어 있는 당을 혈류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죠. 당에 있는 당을 혈류로 내보낼 때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작용하게 되죠. 자, 이렇게 췌장은요, 소화기관으로서 그리고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부속장기까지 다 보셨어요. 예, 책에 있는 거 다 보셨어요. 우리 췌장까지 다 보셨고 소화기관 다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